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 열차를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건 기가 막혔던 저희 시댁 인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그 시댁 인간들만 생각하면 치가 다 떨려옵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이기에 아직까지 치가 다 떨리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CC로 긴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습니다. 남편에겐 형이 있었는데 시댁에선 그놈의 장남 사랑이 말도 다 하지 못할 만큼 심한 집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남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알바를 쉬지 않고 해도 늘 돈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하고 다니는 행색 역시 변변치 못했기에 저는 당연히 남편의 집이 가난한 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시댁의 형편은 꽤 괜찮은 편이었지만 그 모든 지원을 장남인 시숙에게만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더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은 관심 밖의 자식이었던 것이었죠. 처음부터 이토록 차별이 심했던 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 나 어릴 때만 해도 나한테도 꽤 잘해주셨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진 말이야.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대장암이었는데 잘 이겨내신다 싶더니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 뒤로 엄마는 형한테 우리 장남, 우리 집 기둥 하면서 의지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턴 형만 신경 쓰기 시작하더라고. 뭐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 덕에 내가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잖아. 이렇게 말하며 웃는 남편을 보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듯 남편이 혼자 벌어 학교를 졸업하는 사이 시숙은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고 유학까지 다녀온 상태였죠. 신문은 입만 뗐다 하면 장남이라는 이유로 시숙을 치켜세우기 바빴고요. 연애하는 내내 비교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남편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듦과 동시에 더욱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고, 전 이런 남편의 사정을 숨김없이 친정에 알리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내가 그 사람 곁에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허락해줘.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당연히 허락해줘야지. 아빠는 우리 딸 안목을 믿는다. 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고마워요, 아빠. 나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자신 있어. 그래, 네 이야기 들어보니 그 녀석 많이 외롭게 큰 것 같은데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네가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거라. 부모님은 저를 믿는다며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주셨고 그렇게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시모의 차별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숙이 결혼할 때에는 가지고 있던 건물까지 처분해 아파트를 장만해줬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결혼할 당시엔 시숙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 자금을 마련해줘야 하니 여유 자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친정에서 보태주신 돈과 제가 모은 돈,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 조금을 보태 집을 마련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물론 대출을 끼긴 했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긴 것에 만족하자며 서로를 보듬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맙다고 끊임없이 말해주며 더욱 가정에 충실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제가 결혼을 하며 당부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야, 나 자기랑 결혼할 거야.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꼭 지켜줬으면 해. 그게 뭔데? 돈 관리는 내가 할게. 돈 관리? 그래, 그렇게 해.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그런데 이유가 뭐야? 내가 보니까 자기 집으로 다달이 용돈 주는 거 너무 과하다 싶더라고. 당신 성격상 결혼했다고 해서 그 용돈 딱 끊지도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 돈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줄 순 없는 노릇이잖아. 우리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적금도 들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 핑계를 대라고 내가 관리한다는 거야. 어머님이 앞으로 용돈 이야기 꺼내시면 돈 관리는 내가 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다 넘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라면 난 싫어. 내가 우리 엄마 성격 잘 아는데 당신한테 분명 좋은 소리 안 할 거야. 모르긴 몰라도 당신 못 살게 굴 텐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있어? 괜찮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 자기는 보고만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나 몰라? 내가 돈을 깔고 앉아 있어야 우리 가정이 비로소 평화로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그저 지켜만 봐. 끝까지 반대하던 남편은 경제권은 모두 저에게 넘기겠지만 모든 화살은 저에게 넘기지만은 않겠다며 이젠 가정도 생겼으니 할 말은 하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쁜 짓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힘들까봐 직접 나서겠다는데 그저 우리 남편 많이 컸다며 엉덩이 두들겨 주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더욱 단단해졌고 제가 예상한 대로 시모는 확 줄어든 용돈에 불만을 가지며 연락을 해오더군요. 아가, 이번 달 용돈 잘 받았다. 그런데 돈이 좀 모자라더구나. 내가 이때껏 얼마 받았는지 너도 잘 알지 않니? 아무리 장가를 갔다고 한들 이건 금액 차이가 너무 크구나. 난 이걸로 도저히 안 되겠으니 돈 좀 더 보내거라. 어머님, 제가 형님한테 들었는데 형님네도 30만 원 드린다면서요? 다른 사람도 아닌 집안의 기둥이자 장남도 30만 원을 드리고 있다는데 저희가 뭐라고 그 이상을 드리겠어요? 혹시 쓰다가 모자라시면 저희 말고 형님께 연락해서 더 달라고 하세요. 그간 많이 투자해 주셨는데 용돈 좀 더 드리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시모는 그동안 남편에겐 꼬박꼬박 100만 원씩 받아갔으면서 온 재산을 쏟아부은 시숙에겐 용돈 한 푼 받지 못하다가 시숙이 장가를 가고 나서야 30만 원씩 받고 있다는 사실을 형님에게 듣게 되었죠. 그래서 저 역시 시모가 다른 소리 하지 못하게 30만 원만 드렸던 것이었고요. 틀린 말이 하나 없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괜한 짜증을 내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너흰 그런 이야기까지 주고받니? 네 참, 며느리 둘이서 별말을 다 주고받는구나. 끊어라. 기분 나빠서 너랑 더는 통화하고 싶지 않구나. 시모의 전화는 끊겨버렸고 그렇게 용돈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왜인지 이게 끝일 거란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시작일 수도 있단 싸한 기분마저 드는 것이 불안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돈만 생겼다 하면 시숙에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 하늘 끝까지 치켜 세우는 건 역시 당연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 필요로 하는 더러운 일, 힘쓰는 일 등 온갖 잡일은 저희 남편만 불러 시켜대기 일쑤였죠.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은 늘 같았어요. 네 형은 큰 사업하느라 바쁘지 않니? 그러니 회사나 다니며 월급 받아 쓰는 한가한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친엄마가 저런 말을 했다니 여러분은 믿기시나요? 저는 믿기지도 믿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든 건 사실이었고 남편에게 닥쳐 있던 현실이었죠. 이렇듯 평소에도 남편을 종부리듯 부리는 시모가 저와 사이가 틀어져 버렸으니 그 화풀이가 남편에게 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랬기에 저의 온 신경은 남편의 휴대전화에 가 있었고 시모가 남편에게 연락이라도 오는 날엔 남편만 주시하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걱정을 눈치라도 챘는지 이래도 허 저래도 하 하던 남편은 각성이라도 한 것인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은 시모가 집에 변기가 막혔다며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요. 평소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허거리며 시댁에 갔을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변기가 막혔으면 사람을 불러. 아니면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형을 부르던지. 엄마가 매번 무시하는 그깟 회사 일하느라 나도 바빠. 월급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일을 해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나 부르지 마요. 뭐라고?
너 내 아들 맞니? 어떻게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너 어디 아프니? 아니, 나 멀쩡해. 그리고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사람 불러서 변기 뚫는 거 얼마 하지도 않더라. 돈 없으면 형한테 달라고 하던가. 그만큼 투자했으면 그 정도는 달라고 할 수 있잖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남편은 변하고 있었고 저는 제가 걱정할 일은 없어 보였어요.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 뿌듯하면서도 이상하기도 했는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의 몫으로 남겨놨다던 아버님의 유산 때문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편이 결혼을 하면 꼭 주라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글쎄 시모가 처분해 홀랑 시숙의 사업자금으로 줘버렸다고 하더군요. 시숙 역시 그게 남편의 몫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염치도 양심도 없이 홀랑 받아갔다는 사실을 한 남편은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체념마저 한 것처럼 보였어요. 여보, 괜찮아? 나 다 들었어. 어머님이 당신 몫으로 준다던 건물 아주버님께 줬다면서? 괜찮지 뭐. 사실 기대도 안 했어. 말만 나한테 준다고 했었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고. 아빠가 내 몫으로 남겼다고 한들 엄마 명의로 된 건물 엄마 맘대로 하는 건 당연하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형만 생각하고 형만 위하는 엄마 보는 게 이젠 좀 지쳐. 지금까지는 괜찮았거든. 그런데 나 당신 집에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부모 사랑이란 걸 받아보니까 아, 이런 게 부모님 마음이구나. 이런 게 사랑이구나 싶더라고. 그런 사랑 받아보니까 이때껏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는지 알겠더라고.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 지나간 일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론 내가 당신 많이 사랑해줄게. 나만 믿어. 내가 사랑도 많이 주고 그까짓 건물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사줄게. 물론 대출은 같이 갚아야겠지만. 어이구,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하여튼 나 이제 엄마나 형한테 큰 기대도 마음도 쓰지 않을 거야. 더는 상처받는 것도 싫어. 앞으로는 나 자신하고 당신만 생각하고 할 말도 다 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내 뒤에 숨어. 내가 지켜줄 테니까. 든든하다, 우리 신랑. 앞으로 우리 힘내자. 남편은 각성이란 걸 해버린 듯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시모와 시숙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숙이 집에 왔다며 저희까지 당연하듯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시댁으로 갔더니 형님은 친정에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다고 했고 시숙과 시모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녁을 먹자고 해놓고선 재료 준비는커녕 준비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시모를 보며 전 체념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던 그때였어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저를 잡아세운 남편이 시모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녁 먹자고 부른 거 아니었어? 그렇지. 시간이 몇 시인데 저녁 먹자고 불렀지. 점심 먹자고 불렀겠어? 시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남편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를 전혀 모르겠다는 듯 대답했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며 더욱 화가 난다는 듯 날이 선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어? 엄마 말대로 지금 시간이 7시가 다 돼가는데 일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면 뭘 어떻게 먹자는 거야? 뭘 어떻게 먹긴. 지금부터 우리 며느리가 차리면 되잖아. 아가, 들었지? 벌써 7시가 다 돼간다. 얼른 차리려무나. 우리 장남은 적어도 7시 30분 전까진 밥 먹여야 하니까 서둘러. 제가 무슨 시댁 파출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퇴근하고 급히 왔는데 시간까지 정해주며 제 남편도 아닌 시숙을 위해 밥을 차리라고 하니 체념됐던 마음에 화르르 분노의 불씨가 커진 듯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역시 이런 시모의 태도에 적잖게 화가 난 듯 시모의 말에 반발하고 나서더군요. 엄마, 이 사람도 이래. 이 사람도
지금 퇴근하고 바로 오는 길이라고. 그런 사람이 왜 여기까지 불려와서 형 밥상까지 차려야 해? 그거야. 당연히 우리 집에 시집 온 내 며느리니까 그렇지. 그리고 너 말 진짜 웃기게 한다. 형 밥상이라니. 네 마누라가 밥상 차리면 다 같이 먹는 거지. 우리 장남 혼자만 먹니? 넌 가만히 있어서 뭐하니? 우리 장남 7시 30분 전까진 밥 먹여야 한다는 말 못 들었어? 엄마, 이 사람 이 집 종노릇이나 하려고 나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족끼리 식사 자리를 가지려거든 밖에서 외식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랑 나는 부르지도 마. 엄마가 이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나 싫고 불편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자 시모는 기가 막힌 듯 남편을 쳐다봤고,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시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호기롭게 남편의 뺨을 날려버리더라고요.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 눈엔 힘든 네 마누라만 보이고 나이 드신 엄마는 보이지도 않아? 시숙은 남편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전 그런 시숙 앞을 막고선 시숙에게 한마디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이 사람 말이 과했다고 해도 다 큰 동생 때리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 말 중에 틀린 말이 뭐가 있나요? 제가 이 집에 아주버님 밥이나 차려주려고 시집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밥이 드시고 싶으셨으면 형님을 친정에 보낼 게 아니라 여기다 불러서 밥상을 차리라고 했어야죠. 재수 씨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낄 자리가 아닌가요? 방금 아주버님이 때린 사람이 제 남편인 거 잊었어요? 앞으로 제 남편이랑 할 이야기 있다면 저한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따지고 들자 시모가 저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감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우리 장남이 보통 장남인 줄 알아? 얘는 우리 집 기둥이야. 네가 감히 소리 지르면서 따지고 들 상대가 아니란 말이야. 장남 기둥, 이런 거 저는 다 모르겠고요. 아주버님이 제 남편을 때렸고 전 제 남편이 맞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이렇게 나선 것뿐이에요. 세상 어떤 마누라가 자기 남편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차별 좀 적당히 하세요. 장남이고 차남이고 둘 다 어머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세요? 저는 그야말로 시모에게 쌓였던 말들을 쏟아내버렸고, 그런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 역시 한숨을 푹 내쉬더니 시모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됐어. 나도 이제 지친다. 집에 가자. 엄마, 형, 한동안은 우리 보지 말자. 한동안 나 우리 가족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한 남편은 저를 끌고 시댁을 나와버렸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저는 최선을 다해 시댁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물론 시모의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전 더는 참지 않기로 했기에 시모에게 따끔한 일침을 날려주기도 했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가고 연락 한 통이 없니? 이렇게 어른이 먼저 전화를 해야 하는 게야. 내가 먼저 사과받으려고 며느리한테 전화까지 해야 하냐니 말이다. 사과요? 무슨 사과요? 저는 사과까지 할 게 없는데요, 어머님. 뭐? 넌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이야? 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갑자기 밥 먹자고 사람 불러놓고 저한테 밥상까지 차리라뇨. 심지어 형님은 속 편히 친정에 보내버리고 저는 아주버님 굶기면 안 되니까 거기서 밥까지 해다 바쳐라. 어머님, 저 이씨 집안 둘째 며느리이지 어머님 종 아니에요. 너 말 잘했다.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밥상 차리는 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며느리가 그까짓 밥 얼마든지 차려드릴 수도 있고 그게 힘든 건 아니죠. 힘든 건 아닌데 전 저를 막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굳이 그런 호의를 베풀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 시간까지 일하고 와서 배고프고 힘든데 왜 제가 저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쏟아야 해요? 전 싫어요. 전 단호하게 싫다고 했고 시모는 그런 저의 태도에 화가 단단히 난 듯 시모라는 위치를 들먹이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얘가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지금 내가 시어머니인 건 알고 있니? 알고 그딴 건방진 말을 하는 게야?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하고 맞는다고 하면 맞는 거지. 뭐? 싫어?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아? 네가 네 남편이 네 편 좀 들어줬다고 아주 간이 부었나 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구 손해인 줄 정녕 모르는 게야? 이걸 협박이라고 하는 건지 그 협박 참 하찮다고 느껴졌어요. 전 이 하찮은 협박질이나 해대는 시모에게 지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시모에게 더욱 나를 세우며 맞서게 되었습니다. 누구 손해일지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네요. 전 이제 어머님뿐 아니라 시댁에도 큰 기대 없고요.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노력할 생각도 신경 쓸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희한테 신경 쓰지 말고 늘 하던 대로 아주버님하고 형님한테 신경 쓰고 사세요. 혹시나 어디 편찮으시면 연락은 주시던가요. 아무리 신경 끄고 산다고 한들 병문안은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네 년이 어디서 그딴 말을 짓거리는 게야? 너 당장 집으로 넘어오거라. 어디 내 앞에서도 그따위로 짓거릴 수 있는지 내가 봐야겠다. 기어코 시모의 입에서 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전 더는 이 사람과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말을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못 가요. 저도 일은 해야 먹고 살죠. 누구랑 다르게 저흰 어머님 도움도 못 받아서 제가 놀고 먹으면 저희 가족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해서요. 그러면 전 끊을게요. 들어가세요, 어머님. 전화를 끊어버린 후 시모에게서 전화와 문자 폭격이 이어졌지만 전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들어봤자 기분만 상하고 봐봤자 눈만 버릴 것이 분명한데 그걸 왜 다 듣고 보고 있겠어요? 이럴 땐 무시가 답이었죠. 그렇게 제 휴대전화는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꽤 많은 시간 꺼져 있었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차츰 연락도 잦아들더라고요. 남편 역시 시모와 시숙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지만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이렇게 저희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5주 차래.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와, 여보, 나 진짜 너무 좋다. 나 진짜 행복하다. 나 진짜 행복해. 제 임신 소식에 남편은 울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하는 듯 엉엉 우는데 그런 남편을 달래느라 혼났네요. 남편은 누구보다 행복해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했어요. 그 행복함도 잠시 입덧이 심해지며 몸이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니 남편 역시 제 걱정에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고요. 입덧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저에게 친정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여보, 혹시 우리 당신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 어? 친정에? 갑자기 왜?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당신 입덧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내가 출근하고 나면 당신 혼자 있어야 하는데 난 그런 당신 신경이 쓰여서 일도 손에 안 잡혀. 나도 내가 과한 걱정하고 있다는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당신 남편이 이렇게 팔불출인걸. 그래서 말인데 이 집은 새 주든가 하고 당신 집에 들어가서 살자. 사실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다 여쭤봤어. 그래도 괜찮겠냐고. 두 분은 나만 괜찮다면 좋다고 하시더라고. 내심 당신이 걱정이었는데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고맙다고까지 해주셨어. 남편은 이미 저희 부모님들까지 만나 양해를 구한 후였고 말로는 제 의견을 묻고 있었지만 이미 결심이 선 눈빛이었어요. 남편이 괜찮다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고 저흰 그렇게 살던 집은 세를 주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는 점점 불러왔고 친정에서 남편도 저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내던 어느 날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몸은 괜찮니? 배가 많이 나왔겠구나. 이제 어딜 가나 굳이 임산부라고 말하지 않아도 제가 임산부인 걸 알 만큼은 나왔어요. 잘 지내시죠? 나야 뭐 늘 똑같지.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지? 우리 아들이 큰 결정을 했구나. 혹시 내일 시간 되니? 다른 건 아니고 좋은 고기가 들어와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먹었으면 하는데 올 수 있니? 너 몸도 무겁고 하니 첫째하고 내가 다 준비하고 기다리마. 조금은 따뜻해진 시모의 음성에 큰맘 먹고 시댁에 가기로 했고 남편 역시 저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곤 흔쾌히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 이런 연락을 기다렸는지 조금은 들뜬 모습이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내일 집으로 오라고 하시네? 뭐? 엄마가? 전화 왔었어? 왜 또 오라고 하던데? 싫다고 했지? 아니, 간다고 했는데. 왜? 어머님이 좋은 곡이 들어와서 가족끼리 다 모여서 먹고 싶으시대. 나 몸도 무겁고 하니까 음식 준비도 어머님이랑 형님이 다 할 테니 우린 몸만 와서 맛있게 먹기만 하라고 하시던데. 그래? 그러면 가볼까? 이렇게 말한 남편은 콧노래까지 부르며 온 집을 누비고 다녔고 그 모습을 보는 저 역시 참 행복했어요. 그렇게 기대와 행복으로 가득한 밤이 지나고 저흰 약속한 시각에 맞춰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들어서니 시모가 말했던 것처럼 거하게 수라상이 차려있더라고요.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이걸 두 분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랑 내가 솜씨 발휘 좀 했지. 배고프지? 얼른 앉아. 고기도 엄청 좋은 고기야. 앉아서 얼른 먹어. 그래, 둘째 얼른 앉아서 먹거라. 임신했을 땐 뭐든 잘 먹어야 너도 아기도 건강한 법이다. 그래요. 재수씨 얼른 앉으세요. 재수씨가 얼른 앉아야 우리도 먹어요. 너도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얼른 앉아. 시모를 비롯한 형님과 시숙은 과하게 남편과 저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전 불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그저 웃으며 밥만 먹으니 저 혼자 이상한 기분에 휩쓸려 뚱하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 역시 애써 웃으며 식사 자리를 이어나갔고 대충 분위기를 맞춰주며 식사 자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맛있지만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이 나고 뒷정리를 하고 나니 다들 무거운 분위기로 거실에 둘러앉아 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대충 자리를 잡고 앉았고 저희가 자리를 잡고 앉자 시모는 준비했던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친정에서 지내는 건 어떠냐? 입덧은 좀 어떻고? 많이 괜찮아졌어요. 저흰 편한데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긴 뭘 고민하니? 이왕 친정에 들어간 김에 거기서 애 낳고 쭉 살면 서로 좋지. 너 애 낳고 다시 복직할 거 아니냐? 그럴 때 친정에서 지내면 너도 마음 쓸 일 덜고 좋을 텐데 왜 나와 산다는 거야? 이상하더군요. 내 아들 힘들게 처가살이 그만시키고 당장 분가하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까진 하지 않더라도 처가살이를 권하는 시모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것도 그 이유가 저를 위한다는 것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인지 시모에게 캐묻기 시작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아니야. 엄마 무슨 일이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처가살이를 등 떠밀 리가 없잖아. 나 처음 처가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 엄마가 무슨 말까지 했는지 기억 안 나? 처가 들어가서 살면 인연 끊는다며? 부모는 하나도 챙기지도 않고 마누라만 챙기고 생각한다고 나보고 등신이라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남편의 말에 시모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마. 너희 집 팔아서 네 형 좀 도와줘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집 판 돈을 왜 형한테 주라는 거야? 네 형 사업이 요즘 좀 힘들어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도 알다시피 나도 다 처분해서 이리저리 쓰느라 여유 자금이 없구나.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돕고 살아야지. 그리고 네 형 우리 집 장남이다. 우리 집에서 장남이 어떤 의미인지 너도 잘 알고 있을 거야. 네 형은 장남이자 우리 집 기둥이야. 기둥이 무너지면 되겠니?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무너진다는 건 더욱 안 되지.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집만 팔아서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데 너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거 아니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이었어요. 저뿐 아니라 남편 역시 시숙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볼 때마다 차가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몸에 걸친 것만 해도 명품이 아닌 것이 없었고 형님 역시 줄 서도 못 산다는 명품 가방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거기에다 시모에게 이때껏 받아간 돈이 있었던 터라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남편 역시 시숙의 소식에 잠시 충격에 빠진 듯 했지만 이내 단호하게 시모에게 거절 의사를 내비치더군요. 두 사람 잘 들어. 그 집, 내 집 아니고 이 사람 집이야. 우리 그 집 마련할 때 내가 모은 돈이 쥐똥만큼도 없어서 처가에서 도와주시고 이 사람이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고. 그런 집을 내가 마음대로 팔 순 없어. 아니,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 한들 그 집을 처분할 일은 절대 없을 뿐더러 집을 처분한다고 해도 형 도울 생각은 추호도 없어.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모는 남편에게 화를 냈다가 달랬다가를 반복하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냐고. 네 형인데 네가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니니? 에휴, 그러지 말고 아들, 네 형 좀 도와줘. 네 형이 오죽 힘들면 너한테까지 도와달라고 하겠니? 어렵게 꺼낸 말인데 단칼에 거절하지 말고 잘 좀 생각해봐.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내 생각은 같으니까 더는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절대 안 돼. 남편은 제가 끼어들 필요도 없을 정도로 꽤나 단호했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시모는 많이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보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시숙이 나서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나한테 섭섭한 점 많았던 거 알고 있어. 나 역시 그런 너한테 많이 미안할 때도 있었고 말이야. 그런데 동생아, 나 역시 힘들었어.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는 나한테만 의지하지. 나도 장남이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얹고 이 집안 더 잘 되라고 노력하느라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 네가 힘들다는 거 알면서 신경 쓰지 못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단 말이야. 나 역시 우리 집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왔고 그 노력을 이젠 너도 해야 하지 않겠어? 나만 이 집 아들이 아니잖아. 이 집이 잘 되기 위해선 내 사업이 잘 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선 네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형을 좀 도왔으면 해. 이젠 네가 희생을 좀 하란 말이야. 남편은 시숙의 말이 끝나자마자 헛웃음을 웃어 보이더라고요. 웃는 입과는 달리 눈은 화가 많이 나 보였고 그 화는 입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잔말 말고 돈이나 내놓으란 개소리 참 정성스럽게도 포장한다. 입 안 아파? 힘들긴 힘든가 보네. 돈 내놔 하면 끝날 말을 너도 힘들었니 나도 힘들었다. 내가 희생한 만큼 너도 희생해라. 이딴 식으로 길게 포장질까지 하는 걸 보면 말이야. 남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숙은 남편의 멱살을 잡아버렸고 남편 역시 시숙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내 멱살을 잡아? 시숙은 남편이 자신의 멱살까지 잡았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고
형이 뭔데 날 때려? 난 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한 남편 역시 시숙의 뺨을 때려버리며 그야말로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시모는 두 사람이 주먹 다짐을 시작해버리자 안간 힘을 쓰며 두 사람을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시숙이 맞는 게 싫었는지 남편 팔만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을 뜯어말린 시모는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꼴까지 봐야 하는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만 우세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말리지 마라. 이러다 죽으련다. 내가 이 꼴을 보고 더 살아봤자 뭐 하겠니? 차남이 장남 멱살을 잡는 것도 모자라 주먹질까지 하는 꼴을 봤는데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어머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모의 곡소리는 계속되었고 시모를 한참 달래던 형님은 저의 어깨를 툭 치며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동서, 도대체 서방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저렇게 사람이 변한 거야? 무슨 말로 어떻게 현혹했길래 어머님, 형 말이라면 군말 안 하고 따르던 사람이 형 멱살 잡는 것도 모자라 주먹 다짐까지 하는 거냐고.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꾸렸길래 그 많던 어머님 재산을 다 뜯어가고도 망하기 직전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하긴 안 봐도 뻔하긴 하네요. 다 망해가서 동생한테 돈이나 구걸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많은 금반지에 목걸이까지 끼고 명품 가방이나 메고 온 꼴을 보니까 말이에요. 그것만 다 팔아도 살림이 좀 나아질 텐데 그놈의 사치는 어떻게 해도 고쳐지지가 않나 봐요. 저는 받은 만큼 형님에게 돌려주었고 제 말에 머리끝까지 화난 형님이 저의 머리채라도 잡을 태세로 달려들더라고요. 전 그런 형님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제 배를 꽉 끌어안고선 그대로 형님을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형님은 제 발차기 한 방에 고꾸라져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이런 난리통에도 시모는 오로지 남편을 향한 원망과 욕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네 형 도와준다는 말만 했어도 이 난리가 났겠어?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못 준다고 해서 이 난리통을 만들어. 이 천하의 나쁜 놈, 이 천하의 불효자. 네 형은 우리 집의 기둥인데 당연히 네가 형을 도와야지. 시모의 말은 발악에 가까웠고 그런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엄마가 불러줬다고 할 때 내심 기대했었어. 아무리 나한테는 무관심한 엄마였어도 손주는 내심 기다렸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늦긴 했지만 수고했다, 기특하다 이런 말 한마디 정도는 하겠구나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그게 다 내 착각이었네. 진작 축하할 생각 따윈 없었고 그저 나한테까지 돈 뜯어내려고 불렀던 거구나. 돈을 뜯어낸다니? 넌 그게 엄마한테 할 표현이니? 그냥 엄마는 가족끼리 돕자는 거야. 하물며 네 형은 우리 집 가장이니까 당연히 가족들이 도와야지. 그놈의 장난 타령 좀 그만해. 그리고 내가 이 집 가족이긴 해? 언제부터 내가 이 집 가족이었어? 난 나 혼자 컸어. 나 혼자 다 해결하고 나 혼자 다 벌어쓰고. 형은 좋은 옷, 좋은 도시락 싸들고 다닐 때 나는 다 해진 옷, 집에서 먹다 남은 반찬 혼자 도시락통에 담아서 다녔다고. 그마저도 없을 땐 그냥 굶었어. 그런데도 내가 가족이야? 누가 그러고 다니라고 했어? 도시락 그까짓 거 싸달라고 하지 그랬어. 엄마, 다른 엄마들은 싸달라고 하기 전에 다들 싸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식은 쫄쫄 굶어야 하니까. 아, 다 됐어. 다 됐고. 앞으로 저 이 집이랑 무관한 사람으로 살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애초에 없는 사람이다 하고 살아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제가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엄마를 위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형이 아무리 힘들다고 죽는다고 우는 소리에도 이 집은 넘기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세요. 이 집마저 형한테 넘기면
엄마 오갈 데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 한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고생 노후에 다 하게 될 테니까요. 여보, 가자.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와버렸고 그 후론 정말 시댁과의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한동안 남편의 마음은 뒤숭숭해 보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자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했어요. 아니, 도리어 좀 더 밝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지내던 형님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동서, 잘 지냈어? 저야 뭐 잘 지내죠.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그냥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저냥 전화해봤어. 나 이혼했거든. 이혼하고 나니까 동서 생각이 나더라고.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형님과 시숙 사이는 때론 제가 부러울 정도로 좋았기에 더욱 의아하더군요. 이혼이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왜요? 그게 결국 어머님 집까지 팔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거마저 망해버렸어. 이것저것 손대는 거마다 망해버리니까 그 사람도 편해버리고 나도 그런 남자 옆에서 고생하면서 살기 싫어서 이혼했어. 동서도 없는 마당에 어머님은 내가 모셔야 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고 난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시집살이는 살기 싫거든. 그래서 이혼했지 뭐. 들어보니 시숙은 결국 시모에게 집까지 요구하게 되었고 시모는 남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집까지 팔아 그 빌어먹을 장남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업마저 결국 망해버렸고 시숙은 빚쟁이가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돈도 없는데 시모까지 모실 상황이 된 형님은 시숙을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어찌되었든 이혼하고 나니까 동서 생각 많이 나더라.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이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러면 잘 지내.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고 그 뒤 시모의 소식이 들어오더라고요. 시모는 그나마 조금의 생각은 있었는지 방 얻을 정도의 돈은 따로 남겨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작은 집에 월세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시숙은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느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고요. 전 이런 소식을 남편에게 알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 남편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소식 들었는데 어머님 결국 집까지 다 처분해서 아주버님 사업자금 대주고 지금은 월세 얻어서 혼자 지낸다고 하더라. 아주버님은 사업 망하고 이혼했다고 하고 요즘은 빚쟁이한테 쫓기느라 연락도 안 된대.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집만큼은 지키라고 한 건데 하여튼 그놈의 장남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난 당신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지 뭐. 이미 흘러간 일이고 난 신경 안 써. 그래. 그런데 당신 괜찮아? 어머님 저렇게 혼자 둬도 되겠어? 계속 신경 쓰이지 않을까? 전혀 신경 안 쓰인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시고 산다거나 다시 왕래하고 살고 싶을 만큼 신경 쓰이진 않아. 그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역시 다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살 거야.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나도 신경 쓰지 않을게. 그래,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야. 살 곳 있으면 다 된 거지 뭐. 먹고 살 게 없으면 뭘 해서든 먹고 살 방도를 찾을 사람이니 우린 우리만 신경 쓰면서 잘 살자. 그 후론 저희 시댁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저흰 여전히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출산을 하고 아기가 밤낮 없이 울어대는 탓에 행여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다시 나갈까 고민했었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부모님이
저의 앞으로 맞고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가긴 어딜 나가? 내가 우리 손주 앉는 날만 기다리며 너희 닭살 떠는 꼴을 보면서도 참고 살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너희 닭살 떠는 꼴이 보기 좋아서 참고 산 줄 아니? 다 우리 손주 품에 끼고 살려고 참을인 새기면서 참았어. 드디어 우리 손주가 이렇게 왔는데 어딜 쏙 데리고 나가려고? 아니, 저흰 장인어른 장모님 힘드실까봐 그렇죠. 저희야 여기서 계속 살면 좋죠. 아시잖아요.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거. 그런데 애가 울어도 너무 우니까 죄송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애가 울어서 애지 울지 않고 웃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애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조금 더 이 집에서 살아. 나도 뒤늦게 아들도 생기고 손주도 생겨서 행복한 이 기분 더 느끼고 싶으니까. 부모님은 저희를 붙잡아 주셨고 그 덕에 저흰 친정에서 지내며 더욱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자신에게도 진정한 부모님과 가족이 생겼다며 더없이 행복하다고 해주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요즘 제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토록 사랑하는 남편을 앞으로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사랑하며 잘 살아보려고요.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처음 사연을 쓰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부모와의 연을 끊는다는 것이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듣기 좋은 이야기도 아니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사연 열차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며 여러분이 그렇듯이 저 역시 깨달은 바가 컸기에 저도 용기를 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 사연으로 누군가에게 깨달음까진 줄 순 없겠지만 저와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시는 분께 다른 길도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순 있을 테니까요. 부디 제 사연으로 누군가에겐 작은 용기라도 줄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저는 물러가 볼게요. 저의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